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오늘은 경제 분석의 신이라고 불리는 홍춘욱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하셔가지고요. 28년째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오늘의 먼저 주제는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이런 걸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예, 조금 큰 주제일 수도 있는데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공급 병목 이거잖아요. 이 이유를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고 이게 언제쯤 잦아들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지금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예, 한 1-2년 보고 있습니다. 1-2년. 네, 꽤 그러니까, 가는 거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금방 끝난다라고 전망을 했던 건 저도 틀렸고요. 사실 네. 저도 올해 중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운이 또 따르지 않았던 면들도 있었고 그렇죠. 첫 번째로 운이 따르지 않았던 가장 큰 건 역시 이제 유럽에서 바람이 불지 않았던 건 우리 다 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풍력. 풍력 발전소들이 다 문을 닫거나 또는 풍력 발전에 문제들이 조금 부각된 면이 있었고 네. 이 과정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음. 그때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급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ESG 관련 이슈가 또 이렇게까지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저희도 몰랐던 거죠. 네. 예, 바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중립 이런 이야기들을 나오면서 그럼 지금 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해서 30년 안에 모든 돈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50년 지난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에너지 관련 가격이 급등한다 하더라도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굳이 지금 공장을 지어서 증산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될 줄은 몰랐던 거죠. 이 두 가지 요인이 저희들이 몰랐던 요인이고요. 또 알았던 요인은 뭐냐면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때 네.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었고 보복 소비하면서 엄청나게 그렇죠, 사람들이 맞습니다. 사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그래서 내구재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이런 각종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린 반면에 이걸 생산할 수 있는 능력들 특히 반도체 쪽에서의 문제들이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적어도 올해 중에는 저는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요거부터는 일단 저는 근데 내년 상반기에는 자동차 관련돼 있는 수급 차질 문제들은 완화되는 징후가 보이는 것 같다. 네, 자동차용 반도체는 어느 정도 좀 예, 풀릴 수 있다. 왜냐하면 가격이 좋으니까 다들 증산에 나서서 예. 그 증산이 시작된 게 이미 9월부터 본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의 보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증산에 돌입하고 있고 최근에 실제로 보면 미국의 그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이제 아직은 계속 오르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전체 가격의 그 장기적인 동향을 보면 중고차 값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자동차 관련된 병목 현상은 좀 진정될 것 같다. 근데 에너지 관련돼 있는 병목 현상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하나 이슈 인플레. 이거는 공급 병목이 이제 좀 해소가 되면 이제 잠잠해질까요? 그렇지는 않고 조금 레벨 자체는 예전처럼 1%대 물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내년에 미국 전체 소비자 물가는 3%대 중반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던 병목 현상 안 풀리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최근에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집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그렇죠. 현상으로 주택 또 가격 월세도 오르는. 그렇죠. 예.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집값이 올라오고 나면 그게 약 한 1-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집세 물가에 전가되거나 또는 집세의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회비용이라고 불리는 물가 항목이 있습니다. 네. OER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OER이 이제 전체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한 비중이 거의 한 23% 정도 되거든요. 네.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아무튼 국제적인 여러 저금리와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의 급등 속에 집세 물가도 오를 여지들이 지금 보이고 요새 최근에 특히 헬스케어 물가도 오르고 있어요. 네. 이런 걸 생각하면 옛날처럼 그러니까 포스트 이전 비포 코로나 시절에 물가가 거의 1%대에서 딱 묶여 있던 그런 시기에 비하면 물가 상승률 자체는 일단 한 2% 정도는 더 올라가는 곳에서 균형점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뭔가 줄줄이 좀 대기를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초기만 해더라도 디플레 전망,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되고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꾸로 인플레 우려가 강해졌어요. 네. 그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약발이 잘 들었다. 돈을 많이 푼 게.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로 단호한 정책이 나온 게 네. 승리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미국이 지난해 한 해 동안에 전체 정부 재정 적자가 얼마 늘었냐면 15% 정도, GDP의 15% 네. 정도의 재정 적자를 썼고 올해도 그보다는 조금 적긴 하지만 여전히 10% 넘어 보이거든요. 이 정도니까 2년에 걸쳐서 누적 GDP의 한 25%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푼 게 결국 사람들의 심리 있지 않습니까? 예. 야, 이제 우리 앞으로 뭐 호황이 오겠어.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세계 경제는 끝이 났어. 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공포들, 그런 것들을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승전고를 올리고 있는 거고 이 약발도 굉장히 잘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 들고 뭐 그렇다면 다시 과거의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는 이제 2, 3년 뒤의 일이 아닐까. 저는 1, 2년 정도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계속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 뒤 이제 2, 3년 뒤에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까지 만 13년 동안 방금 방 박사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세 가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이어졌던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유럽이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거였죠. 그 유럽 재정위기 2010년 11년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 이후에 유럽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네. 여기서 어마어마한 수요의 감퇴 생겼고 두 번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국의 어마어마한 고정자산 투자가 벌어지면서 공급 과잉을 그러니까 중국발 디플레를 유발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 둘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 디플레이션 압력 또는 물가가 못 오르게 되는 압력이었는데 이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보기에 지금은 연준이 승전고를 올리고 있고 야 이제 디플레이션은 물러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이런 병목 현상들 또는 강력한 수요가 좀 진정되고 난 다음에도 인플레이션이 예전처럼 계속 정상적인 인플레 2에서 3% 이상 혹은 그 이상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 좀 의문이 있는 거죠. 좀 먼 미래의 일이긴 하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일단 1, 2년은 인플레이션 시대고 그렇다면 이제 연준도 금리를 좀 올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자산에 그런 관심을 둬야 되는 인플레 겁니까? 올라올 때는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가치주가 최고죠. 밸류 인베스터들이 가장 행복한 시기들이 이제 올 수 있는 거고요. 또 전체 자산으로 놓고 본다면 이자율이 앞으로 천천히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급등하면 이건 다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불안해하겠죠. 그렇죠. 금리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속도로 그리고 정부 정책 금리가 완만한 속도로 인상된다고 할 때 가장 좋은 자산은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주식에서는 가치주 그리고 여러 가지 자산들 종류 중에서는 부동산 시장, 특히 선진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 가장 매력적인 자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세요. 내년에 그럼 증시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힘들고요. 선진국 시장들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를 이야기하자면 예. 미국 가치주도 참 좋아 보이지만 일본 주식 시장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 그런 쪽의 시장을 보인다면 반대로 이머징 시장들은 좀 더 고생할 여지가 있다. 한국은 뭐 어떻게 패닉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신흥국 시장들은 이제 그 두 가지의 고질적 문제들을 지금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문제들이죠? 첫 번째 고질적 문제는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을 제대로 수입을 못하고 치료제를 과연 수입해서 네.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됐든 애프터 코로나가 됐든 아무튼 백신 접종해서 사회가 정상적인 소비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없는 백신과 치료제가 아무래도 이머징 국가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예, IMF의 그 세계 백신 보급률 지도 또는 확산 지도를 보면 그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유 또 10%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남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는 20-30%에 머물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반면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백신 보급률 130% 정도로 가리키는 걸 보고서 아니 어떻게 100%가 넘을 수 있지 하고 봤더니 부스터 샷을 플러스로 맞고 있어서 100% 넘어섰다. 2+1은 이제 저기 플러스로 보는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완료 접종 완료자 플러스 더 빠졌다 그러면 이제 검정색으로까지 아예 표시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로 지금 저만 해도 부스터샷 예약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들 별로 옛날에 효가 맞으셨군요. 없다면서요. 네. 아니 지금 다 50대들은 어쩔 수 저는 없었어요. 파이자 맞았습니다. 부럽습니다, 박 박사님. 저도 50대인데. 예, 그래서 저는 예.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3달 지나면 효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예. 아유 연말에 그 독감 접종하듯 부스터샷을 맞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신흥국 경제의 최대적인 걱정거리는 결국 이런 백신 접종이라든가 코로나 치료제들의 보급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여류에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첫 번째. 이 두 번째 문제가 더 좀 제가 봤을 때는 더 걱정거리고 네. 문제인 것 같은데 미국은 경기가 과열인 데 비해 신흥국 경제는 아직 과열인 나라가 잘 없고 특히 중국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1%대거든요. 네. 거기 이제 생산자 물가는 올라갔지만 음. 소비자 물가는 거의 못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경제 내에 선진국은 재정을 엄청나게 풀고 또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경기가 과열되는 지금까지 보이지만 예. 신흥국 경제는 아직 그런 데가 없잖아요. 뭐 음. 대표적으로 베트남 같은 경제가 지금 이제 막 다시 재가동 해보려고 그러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해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다 달러로 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신흥국 경제에서 외환 보이고 고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나라들이 생겨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터키 아니겠습니까? 네. 터키는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2019년에 18년이죠. 2018년에 한번 위기가 찾아와서 그때 1달러에 대해서 2리라, 3리라 정도에 거래되던 환율이 그때 7리라 갔는데 지금 11리라.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국내 자국 경기를 우산해서 금리를 인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진짜 힘드니까 금리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하자. 그러니까 금리를 내렸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금리 인상한다고 다 그러는데 혼자 독야청청 금리를 내리니까 돈들이 터키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1년 사이 환율이 한 50% 급등하는 이건 사실상 외환위기죠. 이런 외환위기를 맞게 되는 나라들의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실제로 모 그룹이 터키 영화관 투자했다가 되게 큰 손실을 봤었던 건 우리 얼마 전에 예. 기억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나라에 투자해 놓은 자산들이 달러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환손실을 입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이 다음은 어디냐? 넥스트 터키 이렇게 되면 이 돈들이 이머징에 갈 가능성이 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 증시도 별로 안 좋다. 적어도 뭐 우리가 다른 예. 나라보다 강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지 않냐. 즉 미국을 이기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일본 증시보다 우리가 훨씬 더 탄력이 강하고 우리가 제일 좋다라고 말하려니 뭔가 찝찝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내년은 일단 선진국 증시는 괜찮을 텐데 신흥국 증시는 좀 안 좋을 것 같다. 한국이 또 한국은 또 신흥국에 포함돼서 이걸 같이 탈출해야 휩쓸려 갈 것 같다. 탈출해야 되는데 뭐 2014년 그 MSCI 선진국 레비 리스트에서도 탈락한 나라인데 이제 뭐 당분간은 기약 없잖아요. 적어도 제가 현역으로 이코노미스트 생활하는 동안에는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상황에서야 뭐 이제 그 선진국 시장은 좋은데 신흥국은 안 좋아 그럴 때 한국도 아무래도 신흥국에 분류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렇게 증시는 보고 또 부동산은 또 아까 좀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좀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예, 선진국 부동산 시장이 일단 제일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건 거긴 공급이 너무 적더라고요. 네. 다들 일본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유럽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미국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전부 신규 주택 착공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부 그냥 반토막 나거나 적어도 그 이전 수준의 한 6에서 7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저금리 여건이 펼쳐지고 소득도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내구재에 대한 수요를 하게 되는데 자동차 값도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되면서 이게 서비스라든가 또는 자신의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으로 눈돌이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비해서 공급은 좋고 또 금리도 아직 낮다 보니까 이쪽 자금들이 계속 부동산에 몰려들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 이건 한국도 뭐 별로 다르진 않은데 이제 다만 한국은 내년 3월 대선이 있으니까 네. 대선을 전후해서 어떤 정책이 발표될고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계속 어떤 조이고 영향이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러니 지금은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올해 상반기 2021년 상반기만 해도 뭐 역사상 최대 상승률을 갈 것처럼 올라가던 시장이 9월 10월 통계부터는 조금씩 진정되고는 있는데 우리도 꺾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세계 부동산 시장의 상승 속에 우리도 따라가는 중이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내년에 그럼 가장 관심을 둬야 하는 자산을 좀
정리해 본다면 달러죠. 네. 달러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나라 국내 원화 자산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는 가치주 네. 그리고 또 부동산이 낮다고 보여집니다만 음. 올해보다는 근데 못할 것 같아요. 2021년보다는 2022년 부동산이라든가 가치주의 상황이 그렇게 올해보다 아주 탄력적으로 더 강하게 상승률이 올라갈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좀 자신 없고요. 반대로 저는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또는 엔화 자산 등 선진국 통화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지금은 상당히 마음 편한 상황이고 그런 선진국 통화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좀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미국 달러가 제일 좋아 보이고 그다음이 달러가 일본 엔 그다음이 네. 유로화 정도 아니겠나. 그러니까 유럽이 나쁘진 않은데 유로화 약세의 리스크들이 여전히 있다 보니까 네. 환차선 입을까봐 음. 순서가 일단 미국, 일본, 유럽 순서로 선진국 자산 통화를 좋아하고 또 그런 통화들 중에서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더 선호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집이나 뭐 이런 상가 뭐 이런 거 투자할 수도 있지만 리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리츠는 어떻게 보세요? 예, 선진국 리츠는 좋은데 우리나라 국내 리츠는 아직 저는 투자하기 어렵다고 보는 쪽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내 리츠들이 최근에 굉장히 상장도 많이 되고 이제 드디어 좀 투자 활성화 시기인 건 분명한데 그 리츠 안을 열어보면 대부분 오피스 아니면 그 리테일 리츠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회사에서 그 건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건물들을 유동화시키거나 아니면 쇼핑몰을 유동화시키는 리츠예요. 근데 이 리츠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게 경기 영향을 좀 그리고 받겠네요. 특히 네. 오프 네. 경기, 그러니까 온라인 경기는 네. 지금 우리나라 엄청 좋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물류센터 리츠라든가 음. 데이터 센터 리츠 같은 게 나오면 정말 좋겠는데 음. 그런 거는 아직 좀 비중이 적고 음. 오피스 그리고 리테일 쪽 리츠들 비중이 우리나라는 너무 크다. 그래서 선진국 리츠가 저는 더 선호되고요. 선진국 리츠 중에서는 특히 미국 리츠들 그 전체 다 변화되어 있는 그런 리츠들을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거용 리츠 요새 집값 오르니까 더 나가서 물류센터 엄청 잘 나가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거기는 리오프닝 하니까 오프라인 그런 어떤 쇼핑몰들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본다면 미국 리츠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좀 투자에 대해서 선호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일본 리츠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한국 리츠는 이게 투자하는 게 어떤 자산인지를 좀 알고 하셨으면 그런 좋겠다. 약간 맹점이 있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선진국처럼 주거용 리츠 같은 상품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 뭐 이제 임대하는 집들 그런 걸 사서 이걸 리츠형으로 이렇게 유동화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지금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여건이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특히 또 예전 정부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뉴스테이라고 네. 기업형 임대주택들 그런 시장들이 활성화될 뻔하다가 사실 뭐 제도 변화도 있고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최근에 조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근데 주거형 관련돼서 그러니까 부동산과 리츠를 동치로 보는 거는 같은 자산으로 보는 것은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홍춘욱 리치고 인베스트먼트 대표님과 함께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좀 몇 번 더 모시고 더 자세한 얘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8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우리 이 조선일보 또 유튜브에 나와서 방 박사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또 질문이 상당히 짜임새가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인플레부터 디플레 그리고 최근에 투자 유망 자산까지 물어주셔서 열심히 답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리치고 인베스트먼트의 홍춘욱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